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스마트 강의는 KIFRS 제2125 노천광산 생산단계 박토원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천광산은 노지에서 채광활동이 이루어지는 광산을 말하는데요.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구멍으로 꼽히는 시베리아 사하공화국의 다이아몬드 노천광산인 미르광산의 모습입니다. 박토란 이러한 노천에서 이루어지는 채광 작업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채굴 대상인 광물이 모여있는 광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광산 폐석, 즉 표토층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박토원가는 광산에서 생산을 시작하기 전 단계인 광산 개발 단계에도 생길 수 있고 본격적으로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의 생산 단계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광산 개발 단계에서 생기는 박토원가는 광산의 개발 건설 관련 원가의 일부로 보통 자본화합니다. 이렇게 자본화된 원가는 생산이 시작되면 생산량 비례법 등의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합니다. 이 단계의 회계 처리는 실무에서 다양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석서에서는 주로 생산 단계의 회계 처리를 중심으로 규정합니다. 생산 단계에서도 계속 표토층을 제거하는 박토 활동을 하여 기업은 두 가지 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첫째, 단기의 재고자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광석을 얻고 둘째, 미래 기간에 채광할 수 있는 물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해석서에서는 광산 생산 단계에서 노천 채광 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석 제거 원가의 회계 처리, 즉 생산 관련 박토 원가의 자산 인식 기준, 박토 활동 자산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에 대해 규정합니다. 생산 단계의 박토 활동에서 생기는 효익이 생산된 재고 자산의 형태로 실현되는 정도까지는 박토 활동에서 생기는 원가를 기준서 제1002호 재고 자산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한편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박토 활동에서 생기는 효익이 광석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정도까지는 박토 활동 원가를 비유동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그 비유동자산을 박토 활동 자산이라고 부르며 박토 활동 자산은 다음의 개념체계상의 자산의 인식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인식합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자산의 인식 조건은 현재의 개념체계가 아닌 종전의 개념체계를 말합니다. 박토활동 자산은 광석 채취 권리, 광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자산과 같은 기존 자산에 부과되거나 기존 자산을 보강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 자산의 일부로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박토활동 자산은 기존 자산과 동일하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박토활동 자산은 처음에는 원가로 측정합니다. 박토활동 자산 원가와 재고자산 원가를 각각 식별할 수 있다면 이들의 원가는 각각의 직접 원가 누계액과 간접 원가 배분액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박토활동 자산의 원가와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된 생산 측정치를 기초로 한 배분 기준을 이용하여 생산 관련 박토 원가를 생산된 재고자산과 박토활동 자산에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후 기존 자산, 즉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박토활동 자산은 그 기존 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원가 또는 재평가 금액에서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 그리고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박토활동 자산은 박토활동의 결과로 더 접근하기 쉬워진 광채에 식별된 구성 요소의 예상 내용 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합니다. 이때 다른 방법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합니다. 결국 생산 단계에서 생기는 박토 원가는 발생 시점의 즉시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지만 단기 후에 채굴될 광채의 접근을 개선하는 원가는 박토활동 자산으로 인식한 후 그 광물을 채굴하는 기간에 감가상각비로 재고자산 원가에 반영되게 됩니다.
박토활동 자산 최초 측정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박토활동 자산의 원가와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의 최초 측정 사례입니다. 먼저 개발 단계에서 제거되는 박토 원가는 광산의 개발, 건설 관련 원가 일부로 보통 자본화됩니다. 회색 동그라미 부분은 채광하기 위한 광석을 나타냅니다. 보고기간 1에는 B로 표시된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A 영역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A 부분 광산 폐석을 제거하면 그 기간의 재고자산 생산, 즉 B의 채광에 기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C 부분도 함께 제거하는데 C 부분을 제거하면 다음 보고 기간에 채굴할 광석에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보고기간 1에 재고자산 생산 원가에 포함되는 부분은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 즉 단기에 발생한 A 부분 박토 원가이고 C 부분 박토 원가는 비유동 자산에 포함됩니다. 보고기간 2에는 D로 표시된 광석을 채굴하는데 C1 부분에 광산 폐석을 제거하면 그 기간의 재고자산 생산에 기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함께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거하면 다음 보고 기간에 채굴할 광석에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보고 기간 2에 재고자산 생산 원가에 포함되는 부분은 D를 채광하는 데 기여한 부분일 텐데요. 이는 그림에서 노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 즉 단기에 발생한 C1 부분 박토 원가와 과거 보고 기간에 발생한 C 부분 박토 원가, 즉 비유동 자산의 상가액이고 이 부분 박토 원가는 비유동 자산에 포함됩니다. 보고 기간 3에는 F로 표시된 광석을 채굴하는데 이 원 부분의 광산 폐석을 제거하면 그 기간 재고자산 생산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보고기간 3의 재고자산 생산 원가에 포함되는 부분은 녹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인 단기에 발생한 이 원 부분 박토 원가와 과거 보고기간에 발생한 이 부분 박토 원가, 즉 비유동자산의 상가액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토활동 자산의 원가와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의 최초 측정 사례입니다. 그림의 첫 번째 층은 광산 개발 단계에서 제거되는 폐석층입니다. 이 단계에는 박토 원가를 비유동자산으로 인식하고 생산 기간 중에 삼각합니다. 두 번째 층은 폐석과 광석이 혼재된 층입니다. 2층에서 단기에 폐석을 제거하면 광석 15톤을 채굴하게 되는데 경제성 있는 광석은 85톤 남아 있습니다. 식별된 광채에서 광석을 1톤 채굴할 때의 표준 원가를 6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층에서 실제로 발생한 박토 원가는 13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우선 광석 1톤 채굴 표준원가 6원에 채굴된 광석 15톤을 곱하여 재고자산에 먼저 90원을 배분하고 실제 발생 박토원가 130원에서 재고자산에 배분된 90원을 차감하여 박토활동 자산에 40원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IFRS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 단계의 박토 원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